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김은지 기자의 네. 옷차림이 그래요? 너무나 초록초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비가 와가지고 네. 이렇게 바지가 쉽게 젖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원피스 입는 게 편해서 그랬는데 그랬는데 여성들의 특권입니다. 좋게 또 비 오는 날 봐주시니까 여름. 네, 영광입니다. 난 녹색당 가입한 줄. 녹색당 힘내십시오. 네, 녹색당 힘내야 됩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광고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모두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에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요거 중요합니다.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무려 12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무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1670-2571, 1670-2571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경석 씨처럼 이렇게 우리 128만 원. 네, 128만 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저희가 청와대 오픈 스튜디오 알고 있죠. 기사도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강훈식 실장이 처음 나와가지고. 네, 강훈식 실장 처음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홍익표 수석 저희가 청기백기 오늘도 합니다. 네, 청와대에 직접 가서 저희가 청기백기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요. 월수금 이렇게 사흘 원래는 오후 1시로 잡았는데 이게 당국자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점심 약속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아니 뭐 점심도 그렇고 회의가 많더라고요. 회의가 많아서 정말 청와대는 스케줄이 숨가쁘게 빡빡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회의가 너무 많아서 느닷없이 저희가 1시, 2시, 3시, 4시, 안 돼, 4시 반. 그럴 수 있죠. 제가 비하인드를 좀 말씀드리자면 홍익표 수석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근데 저희들보다 이 비서진들이 훨씬 더 애타하시는 거예요. 그날 홍익표 수석의 그 보좌진께서 제일 많이 하신 말은 미치겠다. 아이고. 네, 너무 애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청와대 오픈 스튜디오 전 세계에 누가 오늘은 나오세요? 오늘은 기자들끼리 합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당국자 모시려고 하는데 섭외가 쉽지 않아요. 저희 시간하고 겹치는데요. 아니요, 매번 달라집니다. 매번 달라져서 딱히 그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어떠세요? 아니, 청와대 기본적으로 처음이에요. 전 세계 처음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 안에 기자들에게 오픈 스튜디오가 마련된 것은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사실 쉽게 모시기 어려운 고위 당국자들을 모셔가지고 현안 얘기를 진솔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성 언론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 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질문들을 뉴미디어 기자들이 대신해 주니까 그걸 토대로 이제 기사도 많이 생성이 되는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김은지 기자님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뉴미디어 기자단 자체가 이렇게 새롭게 시도하는 이재명 정부의 아이코닉한 모습이기도 한데 그걸 통해 가지고는 더 이제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인터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기자로서도 되게 좋은 일인 것 같고요.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 취재들을 하기도 하고 또 뭔가 내용을 알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더 좀 자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정무수석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다른 수석들도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시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수석님들, 네, 조금 내려가도 좋아요. 비서관급까지. 그럼요. 비서관들이 차관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럼요, 고위직 높습니다. 당국자입니다. 네. 그래서 나와서 정부 정책을 충실히 설명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8월 전당대회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선호투표제가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도 이제 적용이 됐었다고 하는데 친청계가 반발하고 있다. 당장 철회하라. 이런 요구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 위반이다. 이 김은지 기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원 당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방금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을 비롯한 분들이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저도 내용을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튼 이제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 오늘 입장이 나왔다라는 거 봐서는 아마 하루 사이에 좀 여러 가지 살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따른 입장들이 당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선호투표제가 사실상 그 제도로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네. 일단은 조승래 그 총장이 그 올린 글을 토대로 해가지고 네. 친청계가 어떤 측면에서 반대한지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투개표의 일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얘기냐? 통상적으로 이 순회 경선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네. 당시 1순위를 골랐던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그 직후에 네. 어떤 정도의 득표를 했다고. 그러면은 2순위로 찍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반 득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해가지고 나중에 공개를 하게 되는데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시일이 긴 텀을 두고 2순위를 찍은 사람을 공개해도 되는 게 맞느냐라는 주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허. 우리가 예를 들면은 통상적으로 뭐 원내대표라든가 국회의장이라든가 부의장 선출은 선호투표를 할 수 있는 게 최종 결과 발표까지 한두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데 그렇죠. 요거는 수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왜곡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 네. 투개표의 일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당원 당규의 위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 선출과 임기를 당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원 25조인데 네. 거기에는 결선 투표를 한다라는 사실을 명기하고 있을 뿐 선호 투표를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만약에 선호 투표를 결선 투표의 방식 중에 하나로 하려면은 네. 그 결선 투표의 내용 중에 선호 투표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당원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선호 투표도 최종적인 그런 선택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식으로 당원을 고쳐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 그 정청래 의원 측에서 대표 측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 진짜 방금 올라온 내용인데 이렇게 해설을 하시다니 와,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이 한 줄을 제가 알려줬는데 저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야. 10초 봤거든요. 구 GPT. 대단합니다. 47분 전에 네. 이제 조승래 그 사무총장이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권리당원 투표에 대해서 부분 개표를 하겠다는 거냐, 1, 2, 3순위 전체를 개표하겠다는 거냐,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원내대표, 국회의장, 부의장은 결선 때는 1차 경선 발표하지 않고 한두 시간 안에 짧게 하는데 끝나는데, 네. 이거는 대체로 보면 이제 일단 전국 순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선거 캠페인 자체도 그렇고 당원 25조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선출과 임기 제4호에 보면 당대표는 제3호의 유효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을 한다. 이를 위한 결선 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이게 이제 신설이 된 게 작년 6월 13일이네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당원 당규에 따라서 보면 이것은 좀 문제적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다른 변수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뭐 그 네. 여러모로 사실 룰 세팅이 가장 예민한 문제이긴 그렇습니다. 한데요. 후보들 사이에서는. 뭐 심지어는 어떤 지역에서 처음 이게 투표를 시작하느냐 가지고도 굉장한 신경전이 있었잖아요. 왜 충청에서 먼저 시작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그렇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제 뭐 본격화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송영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예. 사실상 정청래 전 대표도 다시 출마 선언을 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 삿바 싸움들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렇게 반발이 이렇게 하루 지나서 나왔다는 거는 통상적으로 전당대회라는 게 그 다득표 전략을 통해 가지고 선출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치열한 게임의 룰을 따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예. 거고 결국은 각 캠프가 하루 동안에 대충의 표 계산을 또 해봤겠죠. 득표 전략의 차원에서 이제 4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예. 이 순위표를 우리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지금 구도를 봤을 때 김민석과 송영길은 뭔가 교차 투표가 가능한 후보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3강 구도에서 뭔가 따로 외딴 섬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후보가 1순위 투표를 가장 많이 받더라도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 2순위 표를 많이 받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득표 전략 차원에서 이런 반발이 나왔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근데 이게 또 이제 선호 투표라는 게 여러 가지 과거의 맥락을 보면은 대통령 변수가 또 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장 선거를 할 때 선호 투표의 방식과 이런 것들을 본인의 X를 통해 설명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룰을 두고 누군가는 또 이제 대통령을 빌어서 이런 식의 이제 선호 투표의 유용성 같은 경우 네. 선호 투표의 필요성 같은 것들을 역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이렇게 전선이 대척점이 그렇게 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그 8월 17일 전당대회인데 오늘 7월 8일인가요? 예, 7월 8일. 벌써 한 달 열흘. 8월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오늘 그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고민정 의원 두 분의 당대표 후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기자 간담회 아니 그 뭐죠? 출마 선언을 네. 이제 하게 됩니다. 고민정 의원이 9시 40분. 네, 이미 그렇죠? 했고요. 이미 했고 네. 그다음에 10시가 송영길 전 대표. 예, 당원전에서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주요 메시지가 좀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그게 안 나와가지고 그 한번 제가 확인을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살펴보니까 예. 송영길, 고민정 모두 가장 먼저 내세운 거는 2030 관련된 득표 오. 전략들, 2030을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당의 방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크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 출마 선언문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 최근에 있었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의 꿈이라는 것이 실현되기에 목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가 국정을 뒷받침해야 된다. 집권 여당 민주당이 국운 상승의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것이 민주당 정부의 책임이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는 승리의 외피를 쓴 패배였다. 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60%에 육박하는 그 국정 운영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땀감 눈물로 만든 성과에도 당이 압승에 실패했다. 이런 식의 인식틀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똘똘 뭉쳐 하나로 뛰는 진짜 그 여당을 만드는 데는 송영길이 적격자이다. 이런 식의 논거를 쭉 펴면서 본인이 어쨌든 간에 국정 운영을 가장 뒷받침할 수 있는 후보이다라는 점을 최대한 역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실 송영길 대표와 이제 김민석 전 총리는 약간 러닝메이트 구조냐 이런 약간 보완하는 네, 관계로 보완제다. 보이는 게 좀 있는 예, 게 있죠. 예, 이제 예. 물론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생물이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가 또 지지율이 잘 나올 경우에는 꼭 그렇게는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큰 꿈을 꾸고 있기 그렇죠. 때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구도화에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예. 정청래 전 대표를 와 각을 세우는 자리에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오늘만 하더라도 선명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 선언에 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협력해서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정청래 전 대표라고 좀 지칭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구도는 좀 2대1 심지어는 이제 고민정 의원까지도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들을 초기에 많이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구도는 이제 정청래 전 대표의 지난 1년의 그 당무 혹은 당 관계, 그 당정 관계 혹은 당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좀 이번 선거에 전면에 올라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김민석 전 총리를 비롯한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이제 고민정 의원의 말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근데 송영길 전 대표의 그런 그 출마 선언문의 여타 후보들과의 차별점이라는 거 제가 보니까 공약을 실었네요. 정책 공약을. 첫 번째로는 주택시장의 불길을 확실하게 잡겠다고 하면서 오. 본인이 또 서울시장 출마한 그 그 이력이 있지 전력이 않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예. 부동산 문제 핵심은 서울의 공급 부족이다. 네.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것들 본인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단순 임대가 아니라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겠다. 네. 언제든지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부동산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이 예. 상당히 그 고무적이라고 보는 거고, 예. 두 번째로는 청년이 세계로 나갈 기회를 열겠다고 하면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는 장보고 10만 프로젝트라는 걸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2030 청년의 주거도 바꾸겠다고 말을 하고, 예. 그러면서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라는 것이 낮은데 절반까지 50%까지 육박하게 하고 모듈형 기숙사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 네. 이런 식의 비전을 내놨고요. 마지막으로는 주식시장의 우상향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확실하게 제거하겠다고 하면서 당선 즉시 예. 가장 먼저 충과시킬 입법으로 예. 주가 누르기 방지법부터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배당수도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청년 종잣돈 슈퍼 ISA를 개설하겠다. 네. 예.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런 예. 부분을
오늘 논제로 가져왔다는 점은 굉장히 그 고무적이다. 좋은 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솔직히 이제 파묘 대전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미래에 특히 이제 정책을 놓고 서로 경쟁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작가님께서 고민정 의원 출마 선언문도 구해서 올려주셨는데요. 네. 민심의 회초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민주당의 회초리를 드셨다. 특히 2030 청년 세대는 민주당을 철저히 외면했고 소득, 자산, 성장, 일자리, 소비 등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커지면서 K 양극화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는데 이념과 진영으로 갈라졌던 대한민국은 이제 격차로 갈라지고 있다. 이제 이런 등등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부의 단합 없이 외연 확장을 이룰 수가 없고 외연 확장 없이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 성과를 내야 된다. 특히 민생이면 민생, 개혁 의제면 개혁 의제, 성과를 내야 된다. 이제 이거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뭐 굉장히 긴 글인데 아마 네. 조만간 페이스북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요. 두 이야기 뭐 우리 김은지 기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지금 고민정 의원은 사실 이제 세대 교체를 좀 하자 이런 취지 그렇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세대론. 것이거든요. 유일 40대. 예,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여성이라고 하는 좀 그쵸. 유일한 어떤 예.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고민정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소위 말하는 괴파로서 좀 갈등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고민정 의원은 쉽게는 친문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그런 분류에 끼지 않고 좀 세대를 교체함으로써 민주당이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들리긴 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SBS 라디오에 나가서는 그러니까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세 사람이 이제 경쟁자다 보니까 바로 직격을 한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내로남불의 태도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어서 아마 치열하게 또 좀 선거가 굴러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고민정 후보의 그런 출마 선언문을 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후보가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굉장히 포문을 열고 강력하게 싸우는 포인트들을 가져가다 보니까 그것과는 차별을 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 내부의 단합도 중요하고 네. 외연 확장도 중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양수를 겸장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또 낙인 찍기라든가 네. 특정 정치인들의 서포터들이 싸우는 행각 같은 경우를 줄여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달라지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세 명의 후보보다는 본인을 선호해 주는 것이 당을 뭔가 화해와 통합으로 이끄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이런 식의 비전 제시를 중심적으로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전에 이제 오셨던 우리 김용민 의원이 원래 이제 그 당대표 출마가 고민을 상당히 하셨죠. 네. 유력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검찰 개혁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본인은 이제 검찰 개혁에 이제 마침표 꼭지점을 따는 이런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당대표 네. 포기를 하고 그 가장 양강 두 후보에게 본인이 김민석, 이야기하는- 정청래 두 네, 사람한테 두 후보에게 송영길 전 대표 섭섭해할 것 같은데요. 거기도 좀 전달 다 받으면 좋죠. 네. 그래서 사회대개혁 프로젝트를 받으라고 했고 뭐 오늘 그 중에 한 후보가 받는다고 하니까요. 뭐 어떤 연대가 이루어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정 후보도 정책 얘기를 했는데 이건 네. 서울 지역 국회의원이라서 그런지 네. 약간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이 좀 다르게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뭐 대법원과 대검 이전 등을 통한 서울 요충 진액 주택 공급 부지 확보. 요거는 뭐 누구나 그렇죠. 동의하는 부분인 거고. 네. 부동산 매매 중심의 대책을 넘어 세분화된 전월세 대책을 시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청년 신혼부부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돼. 여기까지는 동의하는 부분인데 네. 보유세 핀셋 증세가 아닌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등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는 이것만 봐서 모르겠으나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을 넘어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얼마 전에도 보면은 굉장히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불만 사항 같은 걸 네. 토로하면서 당이 정책적으로 정부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고민의 맥락이 묻어난 것이 바로 고민정 의원의 그런 정책적인 제안 같다. 이 얘기 때문에 아마도 후보들 사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네. 다양한 갑론을박도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실용적 접근으로 풀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소위 서울의 한강벨트. 그러니까 이 부유한 그 민주당 성향이기는 하나 부동산 관련해서는 상당한 자산을 이룩한 이런 사람들의 표를 어떻게
받을 거냐에 대한 고민. 자기 그런 지역 고민이 담겨 지역이 있는 거죠. 광진이다 네, 그렇죠. 보니까요. 그런 게좀 예. 게다가 이번에 광진구에서도 구청장은 국민의힘이 당선됐습니다. 뭐 이런 현실을 보면 적어도 2028년 선거에서 특히나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지킨다, 그러니까 수성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고민들 담아가지고 물론 개인의 어떤 뭐 앞으로의 미래도 담겨 있지만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얼마나 공명하는지 따라가지고 이제 예. 앞으로의 민주당의 방향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오늘 아침에 급하게 라이브 폴을 좀 돌려봤어요. 네. 근데 그렇군요. 참여자가 네. 많은 건 아닌데 그 여론조사에서 문구를 가져와서 가나다 순으로 저희가 돌려봤습니다.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다음 인물 중에서 선생님께서는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김민석 전 총리가 42%, 오. 정청래 전 대표가 39%, 네네. 치열하네요. 네, 예.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13%, 네.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 6%, 어. 예, 이렇게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네. 과반이 없죠. 과반이 그렇네요. 그러면 선호 투표를 투표를 감안했을 냈을 때 때. 그런 네. 그 여러 가지 교합 구조를 생각했을 때 예. 정청래 대표씩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민감할 이유가 수밖에 당연히 없는. 있는 그렇죠. 거겠죠.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호 투표제에 대해서는 네. 당원당규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해석하는 이제- 거죠. 예, 그냥, 예. 예. 저희가 이제 그 라이브 폴 같은 경우에는 뭐 시사인은 10,000명이 넘고 여기도 막 몇만 명 하는데 저희가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참여자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1,200분 예. 정도가. 이게 또 오래 하면 네. 참여가 올라가는데 방금 짧게 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짧게 이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는 네. 주로 게시판에서 해요. 예. 게시판에서 하면 남겨놓으면 몇만 굉장히 명이 많은 하세요. 사람들이 예, 그렇군요. 아이, 라이브 폴 말고 미리 예. 물어볼 걸. 다음 주에는 그렇게 올려가지고 하시면 라이브 폴 진짜 말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요새. 게시판을 네. 이용해서 네, 네.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여론 그럼요. 지역을 살펴볼 예, 수 예. 있는 거고, 특히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은 어떤 분을 민주당 상황에 지지하느냐. 관심이 많으실 그렇죠, 테니까. 그렇죠. 예. 예. 민주당이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너무 지금 뭐 좀 이따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정말 질이 멸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뭐 징계를 가지고 예.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징계를 가지고 서로 지금 뭐 당대표도 지금 윤리비 제소당한 그러니까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히 비상계엄 이후에 예.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진 시민들께서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서 이 답답한 마음을 좀 해결할 수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투표 결과는 이렇게 되었다. 매우 팽팽하다. 그렇네요. 과반이 예. 넘는 후보가 없다. 진짜 절묘하게 나왔네. 어떻게 딱 49가 나왔을까요? 정치 비상구랑 야. 저기 시사인에서도 한번 해보면 예. 이미 좀 그러니까요.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했어요. 예. 어떻게 나왔어요? 정치 그때도 이제 비상구에서는 순위가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예.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반 넘는 후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기준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과반이 넘는 후보가 김민석 후보가 아무튼간에 많이 과반이 나오긴 넘었어요? 했었거든요. 어. 근데 물론 한번 이제 그게 후보군이 이제 확정되지 않은 맞아요. 상태에서 한 거기 예. 때문에 네. 추후에 지켜는 봐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고민정 의원이 출마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아마 네. 좀 다시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요것도 뭐 저희만 할 수 있는 보도이기 때문에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송영길 전 대표 이제 후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제 등록 예, 출마 선언 했으니까. 예.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페이스메이커라는 시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제 MBC 라디오 저녁 라디오에서 물어봤는데 완주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본선에 들어가면 기탁금을 한 1억 정도를 내야 되는데 그리고 투표가 진행돼서 중간에 사퇴하면 다 무효표가 된다. 그리고 선호 투표가 도입됐기 때문에 오히려 끝까지 완주해야 서로 선호 투표를 통해서 통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근데 네. 이 선호 네. 투표에 대해서 당원 당규다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걸면 이후의 과정은 통상 어떤 상황으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걸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전대 전준희가, 준비위에서 네. 얘기를 할 텐데 네. 과연 어디까지 정청래 대표 측이 주장할 것인가. 결국은 이런 당원 당규의 문제를 들어가지고 전대 준비를 사실 이의 제기를 한 건데 만약에 네. 불수용했을 경우에 예. 그러면 이거를 불수용한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고 선거를 치를 것이냐 예. 아니면은 그 법원을 찾아가서 가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법률적인 방식으로 할 것이냐 기로에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후자로 간다고 한다면은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모양새가 좋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당내 이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당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바깥의 판단을 받아보는 격이기 때문에 네. 결국 그런 고민들을 정청래 캠프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굉장히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면서 이를테면 뭐
전대 보이콧 이렇게는 안 하겠죠. 뭐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좀 그렇게까지는 안할 것 같아요. 게다가 네. 아직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아직 그런 안 차원에서 했죠. 예. 지금 뭐 룰 세팅 관련한 이야기를 본인이 말하기는 좀 애매한 차원이 있어가지고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근데 하여간 전당대회가 후끈 달아오르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맞아요. 관심을 가지고 네.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그 한국사회 여론조사, 여론 한국사회, KSY. 예, KSY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54.7%가 긍정에 답변을 했고요. 부정평가가 40.9%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6.5%포인트 많이 올랐다는 것이고요. 정당 지지율 보면 지난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48.2 그리고 긍정평가가 47.7이었는데요. 이게 완전히 그래프가 바뀐 양상, 예, 저렇게 출렁출렁하네요, 완전히 진짜. 바뀐 예. 양상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게, 정당 네.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8.2%포인트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 국정 지지율이라는 게 네. 50% 밑으로 하한을 하게 되면은 사실 국정 운영 자체가 탄력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부정 지지율과 크로스가 되면서 데드 크로스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지난주 말에 있었던 조사, 이번 주 초에 있는 조사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네.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도 51%에서 위로 올라가는 반등을 예,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KSO와 여론조사에서도 일관된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걸로 보아서는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여러 가지 깜짝 발표라든가 그 산업 정책에 대해 가지고 호응을 보내는 측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후로도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경제 민생이 국정 지지율을 찬동하는 사람의 응답자의 24%가 선택을 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기가 되는 국정 운영에 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보폭을 보인 것이 긍정적인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조사가 있으니 이재명 대통령 제일 잘하는 분야는 경제 회복, 네. 27.7, 가장 못하는 분야는 내란 세력 척결, 20.9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가장 못하는 분야가 내란 척결이다. 정부가 내란 척결 정치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과제를 하나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늘 하는 이제 고위 관계자들 만나면 결과적으로는 내란 척결을 잘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고 정권 재창출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부 운영을 잘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그 지난번 대선에서도 봤지만 계엄을 겪고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49%를 얻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한 고민의 연장으로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란 척결 그리고는 이 어떤 내란 세력과의 우리가 완전한 단절 그리고는 뭐 한독수를 비롯한 수많은 내란 세력들에 대한 사면 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음에 정권이 바뀌지 않는 것이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내란 척결이 지금 당장은 이렇게 좀 표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5년의 성과로 결국은 이제 점수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민생이 좀 어렵기 때문에 경제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정부가 역할을 더 좀 크게 하면서 그 긍정평가를 좀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난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면서 당내 갈등 사항들이 그러네요. 조금 네. 완화된 게 결국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갤럽 조사도 보면은 네. 그 지지 이제 본인이 성향별로 이제 응답을 좀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을 중도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58%가 긍정 평가를 했는데 그 전주만 하더라도 51%였는데 7% 포인트 상승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자신을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30%가 긍정 평가를 했는데 이 역시도 그 전주에는 25%였는데 5% 포인트 상승을 했기 때문에 경제 민생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견인을 했을 때는 이렇게 중도나 보수층도 반응을 한다 이런 정도의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7월 2주차 보면 민주당이 45.0, 국민의힘이 29.1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많이 떨어졌어요. 37.3에서 29.1%로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뭔가 보수가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바가 네.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계기에 가장 큰 기름을 붓는 게 이제 참정권 시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참정권 시위가 이제 국조특위라든지 특검을 받겠다라고 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를 통해 가지고는 좀 전반적으로 이제 좀 정리가 되는 모양새이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연관해서 보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내부의 갈등이 여전히 좀 돋보이는 상황이고 이래서 좀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모양새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맨 처음에는 선거 결과, 지방선거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해석을 달리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면서 일부 보수 진영의 흐름이라는 게 나쁘지가 않았고 실제로 이제 부산 북갑 재보선에서도 범보수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후보가 승리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발판을 삼아가지고 뭔가 보수 개혁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은 그 문제를 봉합하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기둥으로 세워놓고 둘이 다투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부 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이렇게 네. 비우호적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다. 대여 투쟁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대통령 호칭을 빼는 형식의 네. 그런 말로는 굉장히 세게 하지만 실제로 뭐 거리에 나가서라든가 혹은 여기 정책적으로 본인들의 아젠다를 집행한다고 봤을 때 뭐 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되는 게 또 딱히 없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여 투쟁을 제대로 못하는 점도 정당 지지율의 하향세를 이끄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국민들은 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 사람들이 뭐 이러저러한 말폭탄을 쏟아낸다 한들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일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네. 제 몫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른바 밥값을 하고 있냐 안 하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지금 징계 내전이라고 네. 기자들은 명명해서 언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영구 퇴출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복당이 불가능하게 복당 하겠다. 불가.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장동혁 대표 이야기여가지고요. 뭐 그게 심지어 장동혁 OBS 대표가, 보도로 나온 이야기여서 아, 아직까지 네. 공식화하기엔 좀 어려운 그렇구나. 부분이 네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그런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물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당이기 때문에 저도 쉽게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사실 징계의 칼을 꺼내들었지만 아무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징계가 이미 조롱화되거나 희화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나도 징계달라라고 하면서 예. 무슨 독립투사 훈장받듯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징계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아서 예. 영구 복당 불가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훈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예. 그렇게 가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적당한 타협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오. 그 적당한 왜냐하면 또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금 이 완전히 지금 장동혁 대표 손을 들어주거나 혹은 뭐 친한계 손을 들어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적당하게 지금 뭔가 가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서는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정도가 좀 유력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반 장동혁 친 한동훈 이라기보다는 지금 네. 이번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그 부의장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일종의 불복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 찍지 말고 나 찍어달라 이런 전화를 돌렸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징계가 될 수 있는 거리라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양쪽 다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는 선이라고 보는 게 있어서 이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고 있긴 합니다. 요와 관련된 징계. 근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한가로이 그 내부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할 때가 아닌 요인들이 무려 세 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오세훈, 추경호 이런 그 당선된 분들이 실제로 받는 재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 결과 여하에 따라 가지고 재선거를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본인이 수성했던 지역에서조차도 예. 다시 후보를 바꿔야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중대 위기 국면이 열릴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윤석열이 특검의 기소를 통해 가지고 만약 유죄 확정이 되는 사안들 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의 경우에는 네. 나중에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토해내는 문제와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이라는 것이 나중에 재정적인 위기로 비유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이고 하나 더 해가지고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신천재 이만희 회장을 구속시켰습니다. 구속했죠. 예. 당신은 지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 네. 결국은 이거 자체가 대선 후보를 정하는 과정 자체가 불공정했다라는 판정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네. 이건 국민의힘의 그런 공신력, 대외적인 신뢰도가 급전직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3대 그런 낙하 요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너무나 이렇게 모른 채 하고 방기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위협으로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주신 대로 오세훈 후보만 하더라도 당장 이달 22일 예, 선고가 나오고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항소하고 대법까지 갈 텐데 예, 그래도 선거법 관련된 것은 대법이 633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연초에는 그 오세훈 후보의 명운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재선거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명태균 씨는 유죄를 확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의 판단이 맞을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하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이제 당을 정비해서 뭐 본인들이 희구하는 보수 정치의 내용이 뭐냐, 컨텐츠 파워를 보여달라 이런 이제 국민적 요구가 있는데 전혀 부응하지 못하니까 무려 8.2% 포인트나 되는 낙폭을 가지고 지지율이 추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조경태 의원이 오히려 또 장동혁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또 처음 보는 당 대표를 또 윤리위에 제소해서 윤리가 매우 바쁘겠어요, 국민의힘. 네. 근데 이게 적당하게 어떤 선을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뭘 해도 지금 막혀 있는 국면이긴 하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당 대표에 대한 비판들을 지금 사실 해당 행위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소위 말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만 관련해 가지고 검은 마스크까지 쓰고 나오면서 그것이 국민 입틀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인에 대한 징계 비판을 참지 못하고는 그걸 징계하는 행위야 굉장히 결이 이게 맞닿기 어려운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비판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뭐든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생명 연장의 어떤 한 술로서 지금 징계 카드를 휘두르고 있다 이런 비판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도 아마 이 상황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정을 하냐면요. 저녁에 인천에 가서 참정권 시위에 참여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다 개인으로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혹은 뒤늦게 그 모습을 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올공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당대표 공식 일정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인천에 간 김에 참정권 시위를 한다라고 하는 청년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그 저녁에는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아마 이 에너지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본인의 실제적인 당내의 기반과 세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계속 끌고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는 진짜 그 정도면 막가자는 건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내부에서 이러저러한 그 말폭탄은 주고받고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어쩌지 못하는 힘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은 그 진보든 보수든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사실 참정권 시위가 존재할 수 있죠. 이번 선관위 부실 관리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욕망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정치적으로 극단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에서는 대표가 참정권 시위를 위해서 어디를 가겠다고 했을 때 누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현상적 기묘함을 그 장동혁 대표가 이용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윤리위 제소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가 또 판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국민의힘이 과거에도 보면 인적 구성 문제도 그랬고 정당의 법조화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 자꾸 모든 문제를 정치력으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계파 갈등이라든가 서로 간에 갈라치기가 있으니까 수장 예절 수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화해의 제스처를 통해서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윤리위를 열어가지고 제소된 사람들 정적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결국은 장동혁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라는 것을 스스로가 선언하는 꼴에 다름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점점 더 국민의힘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탈출하려면 장동혁 지도부가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좀 새로운 지도부가 생기면서 보수가 혁신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줘야 기회가 올 텐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나온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민주당은 살인자 편에 설 거냐 이런 도발적 문제 제기를 또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보안수사권 문제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장용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부친이 이제 경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수사 정보가 유출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청, 경찰청에서 다시 수사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네. 실제로 검찰이 이제 보안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개별 단일 사건만 두고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저런 여론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네. 것들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따져서 그러면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제 보안 수사권이 작동해야 되는지를 따지는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본인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고 심지어는 검사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극악한 언어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정책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네. 가히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이 문제라는 것은 그 입법으로 한번 고정이 되게 되면은 향후에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뭔가 그 전체 틀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세밀하게 따져둘 필요는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문제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검찰이 경찰이 보낸 사건들을 하세월에서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영장 청구권이라는 걸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시일이 범행이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뭐 전과대 외압 등을 통해 가지고 지지부진해진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양자가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안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뭔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책 정도의 논의는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네. 뭐 네. 김은지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생각보다 언론의 주목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본인으로서 좀 초조한 포인트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본인이 살아 돌아오고 나머지 보수주자들이 이렇게 원내 입성하거나 혹은 원내 입성이 아니고 지금 뭐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이러지 않았다면 본인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그 여론이 아주 올라갔을 텐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살아서 돌아왔고 뿐만 아니라 그 본의 아니게 참정권 시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커지면서 보수 안에서는 오히려 보수 에너지들이 소위 말하는 너무 안타깝게도 부정선거 음모론 쪽으로 좀 더 힘이 가고 쏠리고 있는 게 있죠. 사실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조금 여유가 있게 국민의힘이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을 텐데 지금 좀 초조한 발로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대여 메시지들을 많이 내고 있긴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해 가지고도 본인은 77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네.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대해서 이게 악법이다. 입틀막법이다 이런 네네 주장을 이제 하고 그런 있죠. 식의 네.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을 상대로 메시지를 내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정부 여당을 향해 가지고 계속 그런 메시지를 그리고 저는 발신하는 오히려 거죠. 한동훈 전 대표가 한동훈 의원이 솔직하게 본인 의견을 더 밝혔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그 의원의 이제 심중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은 한동훈 의원은 보안 수사권이라는 말 자체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되고 그쵸. 온전히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차라리 본인은 보안 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되고 네.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차라리 공개적인 논쟁의 장으로 가져왔으면 합니다. 토론회라도 열고 그 민주당처럼 보안 수사권을 뭔가 이제 두고선 이게 범위를 두고 예. 영향력을 두고 따지는 분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본인의 논점을 예.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고 오히려 이런 행위들은 아까 이제 그 정통만법도 얘기했지만 민주당 내부를 가르는 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갈등을 부추기는 변수로서 자꾸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차라리 네. 본인의 입장부터 명백하게 좀 밝혀달라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네, 제안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한동훈 대표가 오늘 구교영 기자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래야 정치 발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끊임없이 갈라치기, 갈등을 유발시키고 저쪽이 싸워야 나한테 기회가 온다. 저쪽이 패배해야 나한테 기회가 온다. 이제 이런 식의 정치는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좀 하수 중에 하수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정치는 좀 신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놓고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발전할 건가에 대한 그 비전 논의를 하는 게 훨씬 건강하다. 이제 그렇게 다들 논의를 모아가고 싶어 할 텐데 지금은 뭐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늪으로 계속 빠져드는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란 척결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내란 척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그 검찰 개혁과 수많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아젠다인 개혁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가는 다음에 정권이 연장된다라는 차원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게 만약에 특히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분들은 이제 용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아마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수사권 논쟁이 아니라 검찰 부활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다음에 정권이 교체되게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입법권으로 충분히 그런 것들은 바꿀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개혁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 재창출 그리고 정권 교체 이 프레임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뭐 국회도 뜨겁고 정치권이 매우 뜨겁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은 안드로메다로 가버리고 뭐 이래서 여당 특히 이제 중심을 잡고 있는 정부 여당의 역할이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봉남님이 슈퍼챗 써주셨어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좀 읽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이제 뭐 보여주시면 제가 기자님들 화이팅 하시고 댓글에 상처받지 마시고 비 오는 오전 따뜻한 커피 한잔 하세요. 노봉남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밑에 바로 입판판이 굿이 두껍이라고. 이 두껍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아까 구씨는 손 섞으라고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네, 저희가 최근에 그 단비 같은 그 슈퍼챗입니다. 저희 최근에 이제 뭐 요새 너무 많이 그 어려운 날이 서 계셔가지고 날이 서 계셔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화를 좀 누그러뜨릴까 생각하는데 말할수록 더 화가 난다 이렇게 해서 입을 다물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따뜻한 마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희님께서 의견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김은지 알바? 왜 김은지 알바라고 그러죠? 김은지 기자가 저 없을 때 대신 그렇습니다. 그 기자회견 그렇죠. 때문에 제가 청와대 가 있을 때 대신 해주셔서 대통령이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기자회견? 네. 알바 자주 하시게? 대통령 기자회견은 좋은 일이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제가 어제 경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소통. 소통의 달인, 소통왕 그렇게 불러도 다름이 아닐 정도로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훈훈한 오랜만이에요 선풀. 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좀 짚고 싶은 게 그 정의안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한 정치적 스캔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작은 당뿐만 아니라 정의안이라고 하는 인지도가 없는 후보이기 때문에 좀 해프닝처럼 지나가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충격적이고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정의안 후보가 어떻게 좀 처리가 되는지 신병 처리되는지를 좀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뭐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그거를 꼭 다루던데 제가 보기에도 근데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입건은 안 된 거 같던데 그 부분은 수사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를 좀 더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국회가 11개의 상임위는 출발을 했지만 나머지 상임위는 기다리고 공전하고 있습니다. 있는 거죠. 국민의힘은 과연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민생법안의 처리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한병도 원내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이죠. 야당의 방해에도 국회식에는 멈출 수가 없다. 민생법안들 모두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정말 답답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는 것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리해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달라라는 건데 거기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동시에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목리를 부리고 있으면 저분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 다수당이라고 한다면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내주겠습니까? 위원장 자리를. 결국은 모든 법안의 관문인데 그러면 차라리 저는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수적으로 소수면은 법사위의 기능을 조정하자. 지금 법사위에서 모든 법안이 이렇게 길목에서 막혀 있으니까 차라리 통상적인 상임위와 비슷하게 만들자. 그런 식의 건설적인 제안을 해서 뭔가 여당이 논의할 수 있는 창구나 활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식의 문제의식이라든가 발제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느껴지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 법사위에 안 주니까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 권한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지금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아까 이제 서두에 말한 대로 그냥 강력하게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다시 지지율을 반등하면서 지지하는 이유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정부가 올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선거 후 여러 가지 후폭풍들을 그런 방식으로 극복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지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흐름을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게 나머지 상임위원장에 대한 양보라는 것도 사실은 어렵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는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단코
야당인 국민의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민생이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이제 코스피 오늘은 많이 떨어졌던데. 네, 요새 조금 게다가 미국발 이슈, 그러니까 이란과의 지금 또 전쟁도 다시 또 시작이 있어서, 되고. 뿐만 아니라 또 미국의 반도체 이슈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엔비디아를 뒤집어 엎고 삼성전자가 세계 1위 의 기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렁이는 이유 분석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막 높단 말이에요 코스피는. 아, 그렇죠. 내 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어서 매우 마음이 헛헛하다. 그래서 국민들의 민생 삶을 어떻게 더 강화시켜줄지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닥치고 민생. 그럼요. 네. 민생을 최전선에 놓고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 검찰 개혁 물타기 하지 마라 이런데 앞에 김용민 의원하고 30분이나 검찰 개혁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두 개 다 동시에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니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돌려야죠. 수많은 개혁 이슈들 이제 뭐 넘버링하면서 이거 끝나면 다음 거, 이거 끝나면 다음 거 그렇게 합니까? 전체 상임위가 동시다발로 개혁 입법들 쭉쭉쭉쭉 추진시켜 나가야죠. 개혁 지체 현상이 너무나 보통은 국어 잘하면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동시에 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수학 잘하는 애 영어 잘하는 좀 다르던데. 우리 또 모범생 김은지 기자님 또 그렇게 평가를 본인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고루고루 잘할 수 있다. 제발 하나만 잘한다라는 게 프레임화하다 오히려. 이런 말이죠. 저희가 아까 장동혁 대표 얘기하다 말았는데 제가 오늘 한겨레 신문보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반말 정치 어떻게 보세요? 그 개표소 봉쇄 시위에 나가서 손팻말이 하나 포착이 됐다는데요. 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네. 아유 참. 야당 대표가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참 수준이 이것은 이제 그 배재고등학교하고 광주일고 고등학생만도 못한 수준의 여당 당대표 아니 아닌가. 심지어 어제 배재고와 광주일보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그 계기들을 만들고 어른보다 훨씬 어른답게 선처해달라고.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개표소 봉쇄 시위에 가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을 호명할 때 정말 성도 쓰지 않고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부르지 않고 제명하라고 하면서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게 문법에도 맞지가 않는 게 대통령이 언제 그 배재고 학생들하고 싸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경기상에서 있었던 스포츠맨십에 위배된 부분들을 협회가 판단한 부분이고요. 그것들을 자정작용의 일환으로 학생들과 감독들이 광주에 내려가서 직접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해결이 된 건데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곡해하는 것도 기본적인 사실 독해에도 어긋나는 그런 문장이다라는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좀 국민들은 좀 수준 낮은 저열한 정치 대신에 좀 수준 높은 품격 있는 그런 정치를 보고 싶은데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저지경이니 어떻게 이게 협치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냥 그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민생 법안 포함해서 국회 상임위도 그냥 싹 민주당이 책임 있게 하고 그다음에 28년에 총선에서 평가받으면 된다. 일로 평가받자. 차라리 이게 낫지 않나. 그게 더 빠른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은지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들어올걸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본인의 그 상임위원장을 놓친다고 하는 것이 굉장하게 마이너스 요소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곧 2년 후에 선거가 있다는 차원에서 그 스펙을 놓친다고 하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한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들어오고 싶은데 장동혁 대표가 막아서 못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사실 원내 상황이 그렇게 관심 있어 보이진 않아요. 참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제 자기 정치 차원에서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자리만은 지킬 거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투쟁의 양상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일단은 저는 왜 마스크를 쓰고 여기 가는지가 이해가 안 되고 누가 봐도 장동혁인데 사실은 마스크를 쓰고 간다라는 그리고 것은 또 사진은 또 공개를 해. 신분을 좀 숨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에 갈무리라고 하니까 누군가가 보고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장동혁인데 그냥 차라리 마스크를 벗고 가면 안 되는 장소입니까? 그건 아니고 본인들의 정책 철학과 일치하니까 지금 가는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1야당이면은 그 대여 투쟁을 할 때는 정말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하고 정말 세게 싸워야 됩니다. 제가 진짜 누구를 불러서 특강이라도 들으라고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옛날에 민주당이 제1야당할 때 어떻게 싸웠는지 네. 옛날에 전사를 모시고 특강이라도 한번 들어야지 네. 뭔가 좀 활로가 생길 것 같은데 네. 지금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명하라는 그런 속칭 멸칭을 쓰면서도 이렇게 이제 이런 마스크를 쓰고 나갈 정도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공개적으로 광장에 떳떳이 나가 투쟁을 했을 때 자신들의 우군이 얼마나 올까라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있다면은 네. 백주대낮에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나가서 대여 투쟁을 하십시오. 그러게. 청와대를 상대로 광화문 광장에서 싸우십시오. 예.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좋다는 지금 거. 나가서는 예. 손익계산서를 따졌을 때 욕만 손실이 먹는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용감하게 못하고 이렇게 심야에 마스크 쓰고 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십시오, 차라리. 예. 오늘 뭐 구경 기자 거의 정치인 못지않은 연설 수준의 이정주가 원고 안 보내줬어요. 이정주 아직 원고 안 보냈어요? 빨리 보내라. 자,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그 아침에 혹시 김어준의 뉴스공장 들으셨나요? 이제 최근에 그 김민석 전 총리 여러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번호표는 일단 끊었어요. 네. 구경 기자도 번호표는 끊고 예. 일정이 많아서 뭐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뭐 기다려 보긴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다른 방송이 있어가지고 듣지 네. 못했는데 워딩에 올라온 걸 방금 좀 보긴 했거든요. 네. 우선은 어젯밤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간다는 그 자체가 공지되면서 사실 좀 화제이긴 했었어요. 맞아요. 기자들 네. 사이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김민석 전 총리와 그리고 김어준 뉴스공장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일종의 뭐라고 할까 3번의 충돌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뭐 자기를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라는 이야기도 했었었고 그리고는 뭐 보도자료가 틀렸다라고 나오면서도 이야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좀 그런 갈등 양상이 있었었는데요. 여기 나온다는 자체가 주는 우선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라는 해석들이 어제 좀 주였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서 사실 정청래 전 대표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이성윤 의원이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해서 계엄날 왜 계엄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냐, 그날 감기약 먹고 잤다는데 약성분이 뭐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굉장히 좀 심플하게 확인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날 이제 1초 늦어서 못 온 거에 불과하지, 1초 늦어서 투표를 못 한 거에 불과하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뭔가 좀 말끔하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뭐 어제 이제 YTN의 이동영 그 작가가 하는 그 진행하게 된 그 방송에도 나갔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또 이제 뉴스공장에 나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뭐 균형감 있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 물론 우리까지 아직 안 왔으니까 충분하게 균형을 못 갖췄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여간 오늘 자체는 과거에 이제 김어준 그 공장장과 김민석 그 전 총리 사이에 약간 알력이 있었죠. 실제로 이제 총리 재임 기간에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을 때 한 평가라든가 서울시장 선거의 출마 여부를 놓고 그 여론조사를 돌린 부분이라든가 서로 오해할 지점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이렇게 제가 그 원고를 저도 쭉 보고 있는데 괄호 열고 웃음이 많네요. 그러니까 괄호 열고 닫고 영상 전체를 봐야겠지만은 비교적 화기애애한 그런 상황에서 됐던 것 같고 김어준 공장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평택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토론회를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모시겠다 하니까 김민석 그 전 총리가 뭐 언제든지라고 화답한 걸로 보아서는 아마도 이제 그 최대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가 전부는 안 봤지만 좀 느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다수의 레거시 미디어들은 또 치고 박는 공방전 이렇게 약간 분열적 구도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래야 또 링 위에 올라오는 이제 후보들 간에 이제 각을 세워서 보도할 수 있어서 그렇긴 한데요. 저희 같은 매체들은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어떤 것에 대해서 사안별로 확인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오늘 쭉 이야기한 거의 이제 대선 후보급. 실제로 대선 후보급 2030 없이 2030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2030의 뒤에는 2030년이니까 대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뭐 그런 논란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면한 현안들을 놓고 정책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 아주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1시가 다 돼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 1시부터 청와대 오픈 스튜디오로 가겠습니다. 청와대 오픈 스튜디오에서 오후 1시부터 이어지는 청기백기 청와대 기자들의 100가지 질문? 이야기. 아. 이야기. 예, 기기. 청기백기로 여러분들 잠시 후에 찾아뵐 거고요.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오후 1시에 꼭 취재 편의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궁금하면 500원이라 그랬는데. 500원 줄게. 5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